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 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 북로장생.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이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이신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저희가 이름 바꾸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북로장생. 횟수로는 이제 67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67회고요. 오늘은 아모스 오즈라는 현대 히브리 문학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작가에 대해서 이 작가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이죠. 2018년 12월 28일에 아모스 오즈 이분이 암투병 끝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문학의 큰 별이 이제 진 건데요. 네. 아모스 오즈는 이제 소설가이면서 동시에 반전 그리고 평화적 공존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작가였고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노벨문학상 후보 중 유력한 사람 중 한 분이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네요, 이번에. 네. 아모스 오즈는 15살 때 키부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키부츠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 이후에 히브리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고 25년간 키부츠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글쓰기와 농사일을 병행했습니다. 네. 제가 히브리 문학관에서 나온 영화를 전에 몇 편 보았었는데요. 참 좋은 기억들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영화 끝난 후에 깊은 여운이 상당히 오래 남았던 히브리 문학관 영화들이 여러 편 있었습니다. 그 아모스 오즈의 책을 읽어보면은 마치 히브리 문학관의 여운이 깊게 남는 아주 좋은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모스 오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하죠. 한글로 번역된 상태에서도 아름다운 느낌을 받으니까요. 어느 상태로 만약에 아모스 오즈의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아모스 오즈의 친구 사이라는 책 중에서 노르웨이 국왕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 노르웨이 국왕 주인공은요. 지비 프로비조르라고 하는 키부츠에 살고 있는 이제 55세 노총각입니다. 네. 지비 프로비조르는 지진이나 비행기 추락 그리고 화재, 홍수, 흉흉한 소식들을 가장 먼저 듣고서 키부츠 사람한테 이제 전달하는 일을 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취미이자 일과가 이런 사건, 사고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슬픈 일들을 가장 먼저 듣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비 프로비조르는 사망한 사람들의 부고를 외웁니다. 유명인이 죽으면은 가장 먼저 알고서 키부츠 전체에 그 소식을 알리고 다녀요. 네. 그리고 들고 다니는 그 조그만 라디오로 흉흉한 소식들을 끊임없이 듣고 그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지비 프로비조르의 유일한 삶이자 취미인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 국왕은 세상의 모든 슬픈 소식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유일한 삶의 취미인 지비 프로비조르라는 남자. 네. 그리고 그에게 어느 날 다가온 루나라고 하는 여인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강의학적인 부분은 지비 프로비조르에게 나타나는 습관이자 증상에 대해서입니다. 지비에겐 특징적인 버릇이 있어요. 눈을 재빠르게 깜빡거리는 버릇입니다. 지비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은 눈을 재빠르게 깜빡거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눈이 깜빡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틱 증상 중에서 하나로 이런 눈 깜빡거림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틱으로 고생하신 분들 중에서 눈을 계속 이렇게 깜빡거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틱 증상으로 눈 깜빡거림 나타날 수 있고 또는 눈꺼풀 연축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병인데 눈꺼풀 쪽에서 근육 긴장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꺼풀이 수축 긴장되면서 눈 깜빡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꺼풀이 감기는 눈꺼풀 연축은 안검 연축증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눈꺼풀이 긴장 수축 경련되면서 눈이 저절로 감기는 증상이죠. 소설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루나라는 여성이 지비에게 당신은 정말 예민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동안 진료했던 눈 깜빡거림 증상 가지신 분들 보면은요.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에게 주로 이 눈 깜빡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 장면에서 지비가 눈을 재빠르게 깜빡거리는 습관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 장면에서 지비 프로비조르가 왜 세상의 모든 슬픈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지 그 이유도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의 대화.
즈비 프로비조르가 왜 세상의 슬픈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즈비 프로비조르가 왜 중요한 순간에 눈을 깜빡거리게 되는지도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함께 살펴보시고요. 네. 그리고 소설을 읽고 난 후에 눈을 깜빡거리는 안검 연축증에 좋은 약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야지 네. 핵심 내용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아모스 오즈의 친구 사이라는 책 중에 있는 노르웨이 국왕,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키부츠 예카세는 즈비 프로비조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55의 키 작은 노총각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지진이나 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로 인한 압사 사건, 화재, 홍수 등의 흉한 소식을 먼저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좋아했다. 새벽부터 신문과 라디오에서 모든 뉴스를 수집한 뒤 공동 식당 입구에서 우리를 붙잡고는 중국 어딘가에서 광부 250명이 갱도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거나 카리브해 몰아친 폭풍으로 인해 여객선이 뒤집혀 승객 600명이 익사했다는 등의 뉴스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또한 그는 부고를 외우기도 했다. 유명인이 죽으면 가장 먼저 알고서 키부츠 전체에 소식을 알리는 사람도 그였다. 어느 날 아침 진료소 앞길에서 그가 나를 불러세웠다. 비슬랍스키라는 작가 혹시 들어봤어? 예, 왜요? 그 사람 죽었대. 유감이네요. 작가들도 죽어. 그리고 또 언젠가는 공동식당 당번으로 일하고 있는 나를 붙잡고 그가 말했다. 자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고에서 봤어. 네. 3년 전에 다른 쪽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 네. 그럼 이제 할아버지는 없는 거네. 즈비 프로비조르는 우리 키부츠의 정원사였다. 그는 매일 아침 5시면 밖으로 나가 스프링클러의 위치를 바꾸거나 꽃밭을 갈았고 식물을 심거나 가지를 치거나 물을 주었으며 요란한 기계로 잔디를 깎거나 진딧물 없애는 약을 치거나 유기비료 또는 화학 비료를 뿌렸다. 그는 허리띠에 매달고 다니는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흉흉한 소식들을 끊임없이 주입받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들었어요? 앙골라에서 대학살이 벌어졌대요. 또는 이런 말도 했다. 종무 장관께서 별세하셨다는군요. 10분 전에 발표가 났어요. 키부츠의 다른 주민들은 그를 피했다. 공동 식당에서도 그와 같은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여름 밤이면 그는 공동 식당 앞 넓은 잔디밭 가장자리에 있는 초록색 벤치에 홀로 앉아 잔디밭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곤 했다. 산들바람이 그의 셔츠를 들추며 땀을 식혀주었다. 높다란 삼나무 위로 더운 여름밤의 달이 떠오르며 붉게 빛났다. 어느 날 저녁 즈비 프로비조르는 근처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루나 블랑크라는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그거 들었어요? 그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스페인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불이 나서 80명이나 되는 애들이 연기에 질식해 죽었다고 하네요. 학교 선생님인 45살 과부 루나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끔찍한 일이네요. 구출된 생존자가 3명뿐이랍니다. 즈비가 말했다. 그런데 생존자들도 상태가 위중하대요. 우리 주민들은 모두 일에 대한 그의 열성을 높이 샀다. 그는 22년 동안 키부츠에서 살면서 근무 기록표에 단 하루도 병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즈비 덕분에 키부츠가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는 놀고 있는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철 따라 피는 꽃들을 심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갖가지 선인장을 심었고 바위 정원을 만들어 놓았다. 포도 넝쿨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나무로 격자 모양 구조물도 세웠다. 공동 식당 앞에는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분수를 만들어 금붕어를 풀어놓고 수생식물도 가꿨다. 그는 미적 감각이 뛰어났고 모두들 그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우리는 그를 죽음의 천사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가 여자에게 통 관심이 없다며 예전부터 그랬다며 그렇다고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며 입방아를 찧어댔다. 로니 신들린이라는 젊은 주민은 즈비 흉내를 기가 막히게 잘 내서 사람들을 폭소로 몰아넣었다. 키부츠 주민들이 저마다의 숙소 현관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집 앞 조그만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노는 오후 시간이면 즈비 프로비조르는 회관에 가서 신문을 읽곤 했다.
거기에는 보통 지비처럼 혼자 온 남자들이 대여섯 명 있었는데 그들은 대개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 나이든 독신자 또는 호랍이나 이혼남이었다. 구석에 자리를 잡은 루브케 로스는 자그마한 대머리 남자로 커다란 귀가 꼭 박쥐의 귀처럼 생겼다. 그는 복수는 복수를 낳고 응징은 응징을 낳으므로 보복 공격은 폭력을 증대시킬 뿐이라고 웅얼거리곤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즉각 그를 공격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짓을 한 자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지. 우리가 자제하거나 유화책을 쓰면 아랍인들은 더욱 뻔뻔해질 뿐이야. 즈비 프로비조르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결국 그러다 전쟁이 나고 말 텐데 그렇게 하면 끔찍한 전쟁을 불러올 뿐이야. 그러면 말더듬이 에마누엘 글로즈만은 잔뜩 흥분해서 말하곤 했다. 저 전쟁 아주 좋아. 우리가 이겨서 요르단까지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될 거야. 루브케로스는 소리내어 혼잣말을 했다. 벤구리온은 뛰어난 체스 플레이어야. 언제나 다섯수는 미리 보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든지 무력으로 해결하려 든다는 거지. 그에 관해 즈비 프로비조르는 음울한 예언을 하곤 했다. 우리가 지면 아랍인들이 와서 우리를 박멸해버릴 거고 우리가 이기면 러시아인들이 와서 우리를 폭파시켜버리겠지. 그러면 에마누엘 글로즈만은 사정을 했다. 그만 친구들 조용 신문 좀 맘 편히 이 일자. 한참 입을 다물고 있던 즈비는 또다시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들었어? 여기 노르웨이 국왕이 간암에 걸렸다가 나왔네. 그리고 우리 지역 위원회 의장도 암에 걸렸어. 우리 키부츠의 코미디언 로니 신들리는 구둣방이나 의류창고 옆에서 즈비를 보면 놀리듯 묻곤 했다. 그래서요. 우리 죽음의 천사님 오늘은 어떤 비행기가 추락했나요? 즈비 프로비조르와 루나 블랑크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고 둘은 매일 저녁 대화를 나누었다. 즈비는 잔디밭 가장자리에 있는 왼쪽 벤치의 오른쪽 끝부분에, 루나는 바로 옆 오른쪽 벤치의 왼쪽 끝부분에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하면서 눈을 깜빡거렸고 예쁜 민소매 여름 원피스를 입은 루나는 손에 든 손수건을 쥐었다 폈다 했다. 그녀는 즈비의 노동의 결실인 키부츠 정원을 칭찬하며 주민들이 꽃피는 과수원 그늘 아래 푸른 풀밭과 만개한 꽃밭 사이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즈비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상한 단어들을 좋아했다. 루나는 3학년 담당 교사였고 우리 주민들의 조그만 숙소벽을 장식하고 있는 섬세하고 멋진 연필화가 그녀의 작품이었다. 얼굴은 동그랬고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속눈썹이 길었다. 하지만 목은 약간 주름졌고 다리는 가늘었으며 가슴은 절벽에 가까웠다. 그녀의 남편은 몇 년 전에 가자지구 국경에서 예비군 복무를 하다가 죽었고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 키부츠 주민들은 그녀를 비극을 극복하고 아이들 교육에 온 정신을 쏟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지비가 그녀에게 제각기 다른 장미 품종에 대해 얘기하자 그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동감한다는 듯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뒤이어 지비는 수단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해 자세히 묘사했다. 루나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예민한 사람이에요. 즈비는 눈을 재빠르게 깜빡이며 말했다. 수단에서는 지금 실록을 찾아보기가 힘들대요. 루나가 물었다. 왜 세상의 모든 슬픔을 어깨에 지고 계시는 거예요? 즈비가 대답했다. 삶의 잔혹함을 못 본 척 한다는 것은 어리석고도 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알고라도 있어야죠. 어느 여름 저녁, 루나는 커피를 같이 마시자며 즈비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카키색 긴 바지와 하늘색 반팔 셔츠에 평상복 차림으로 그녀의 집에 갔다. 허리의 띠에는 여전히 라디오가 매달려 있었다. 8시가 되자 그는 양해를 구하고 주요 뉴스를 청취했다. 루나 블랑크의 방에는 그녀의 연필화 몇 점이 소박한 액자에 끼워져 벽에 걸려 있었다. 꿈꾸는 듯한 표정의 어린 소녀들과 풍경들, 거친 바위산과 올리브 나무 등을 스케치한 그림들이었다. 창문 아래에 있는 더블 침대에는 술을 놓은 동양풍 베개들이 놓여 있었다. 흰색 책꽂이 속 책들은 높이에 따라 나란히 정리되어 있어서 반고흐 3잔, 고갱의 화집과 같은 큰 책들에서
카스토 성경 같은 중간 높이 책들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으로 하시프리아 리엠 출판사에서 펴낸 조그만 소설 전집까지 한 줄을 이루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원형 탁자가 있었고 그 양옆으로 평범한 안락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수놓은 탁자불을 씌운 탁자 위에는 2사람분의 커피잔과 비스킷을 담은 접시가 차려져 있었다. 즈비 프로비조르가 말했다. 당신 방 정말 좋군요. 그리고 덧붙였다. 깨끗하고 깔끔해요. 루나 블랑크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고마워요. 그런 말 들으니 기쁘네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쁜 기색은 전혀 없고 어색한 긴장감만 감돌았다. 2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비스킷을 먹었으며 조경수와 과실수에 대해 얘기했다. 요즘은 애들을 너무 자유롭게 키워서 학교에서 규율을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비롯해 철새 이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 지비가 말했다.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도 새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루나가 그에게 다시 한번 말을 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어깨에 지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그저께 집에 있다가요. 창문 밖 낮은 가지에 후투티가 앉아있는 걸 봤어요. 2사람은 초저녁이면 정원 벤치에서 빽빽하게 핀 부겐빌레아 그늘에서 또는 루나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규칙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지비는 4시에 퇴근한 후 집에서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다림질한 카키색 바지에 하늘색 셔츠로 갈아입은 뒤 루나를 만나러 갔다. 때로 그는 1년생 식물의 묘목을 건네며 집 앞 조그만 뜰에 심으라고도 했고 한 번은 야쿠프 피치먼의 시집을 갖다 주기도 했다. 그녀는 그에게 양귀비씨 비스킷을 봉지에 담아주거나 벤치와 삼나무 2그루를 그린 연필화 등을 선물했다. 그러나 8시에서 8시 반이 되면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고 지비는 호라비 냄새로 찌든 수도승의 방 같은 그의 거처로 돌아갔다. 공동 식당에서 함께 앉은 무리에게 론이 신들리는 죽음의 천사가 날개를 펼쳐 블랙 위도를 품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루브케로스는 회관에서 지비를 보고 살갑게 놀렸다. 드디어 그 손이 장갑을 찾았군요. 그렇죠? 하지만 지비와 루나는 입방아와 빈정거림에 개의치 않았다. 둘 사이의 유대는 날이 갈수록 굳건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루나에게 여가 시간에 폴란드 작가 이바 슈키에비치의 소설을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정과 고난으로 가득 찬 책이었다. 이바 슈키에비치는 인간이 처한 상황이 불합리하지만 감동적이라고 믿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루나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 입술을 약간 벌린 채 그의 잔에 뜨거운 커피를 따랐다. 마치 그 커피로 이바 슈키에비치의 슬픔을 보상해주고 지비의 슬픔까지 어루만져 주기라도 할 것처럼 그녀는 2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으며 그 전까지는 그리도 지루하고 단조롭던 나날이 그 관계를 통해 의미 있게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둘이서 함께 말을 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루나는 그의 등에 가슴을 밀착시키고 그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양옆에 산이 높게 솟아있는 계곡 사이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 지비에게 다른 꿈 이야기는 자세히 하곤 했지만 루나는 이 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편 지비는 폴란드의 야노프에서 보낸 유년 시절에 학생이 되는 게 꿈이었노라고 눈을 깜빡거리며 루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 시절의 유대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싹 텄던 이스라엘 농업 이민 운동에 매료되었고 그로 인해 학업에 대한 계획을 접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순간도 공부를 멈춘 적이 없었다. 루나가 탁자 보에 떨어진 비스킷 가루를 꼼꼼히 주워 모으며 말했다. 젊었을 땐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고요. 지비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잘 몰라요. 루나가 말했다. 말해주세요. 잘 들을 테니. 그러자 지비가 말했다. 오늘 밤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요. 칠레에서 화산이 폭발했대요. 용암이 흘러 마을 4개가 완전히 파괴됐대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소말리아의 기근에 대해 가슴 절절히 묘사하는 동안 그를 향한 연민을 이기지 못한 루나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더니 자기 가슴에 갖다 댔다. 지비는 부들부들 떨면서 거의 폭력적이라 해도 될 만한 몸짓으로 재빨리 손을 뺐다.
그리고 정신없이 눈을 깜빡였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로 타인의 몸을 의도적으로 만져본 적이 전혀 없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면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푸석한 흙과 부드러운 새순의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했지만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과 닿으면 온몸이 경직되면서 불에 댄 것처럼 움츠러들었다. 악수나 등을 토닥거리는 손길은 반드시 피했으며 공동 식당에서도 식탁 위로 다른 사람과 우연히 팔꿈치가 닿는 일이 없도록 조심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다. 다음날 그는 루나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자신이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은 위험한 곳, 혐오감을 일으키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늘 감수성이 예민했던 루나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녀는 사과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사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하면 안 되는 질문을 한 것일까? 아니, 어쩌면 그의 말에 감춰진 어떤 중요한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 이틀 후 그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루나는 문 밑에 쪽지를 밀어 넣었다. 저 때문에 화가 나셨다면 죄송해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즈비도 쪽지를 써서 답했다. 그러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 얘기해봤자 나쁘게 끝날 거예요. 그럼에도 그녀는 저녁 식사 후에 공동 식당 문 근처에 있는 인도 먹구슬 나무 밑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수줍게 말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말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봐요.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건... 그 후 그들은 다시는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길에서나 좁은 창고 같은 곳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한 뒤 잠깐 머뭇거리다가 각자 가던 길을 갔다. 점심시간에 로니 신들리는 같은 식탁에 모인 친구들에게 이제 죽음의 천사가 미로를 중단해버렸으니 모두들 다시 위험에 처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로 그날 오후에 지비는 터키에 있는 대형 다리가 무너졌다고, 그것도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에 그렇게 되었다고 회관에 모인 총각과 호라비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두세 달이 흐른 후 우리는 루나 블랑크가 고전음악 감상 모임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교사회의에도 몇 번이나 불참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녀는 머리를 구릿빛으로 염색했고 밝은색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다. 가끔 저녁 식사를 거르기도 했다. 초막절 휴일에는 며칠 동안 도시에 나가 지낸 뒤 다리 옆으로 긴 트임이 있어 우리 눈에는 지나치게 과감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돌아왔다. 초가을쯤 우리는 루나가 넓은 잔디밭 가장자리에 있는 벤치에 농구 코치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몇 번 보았다. 그 남자는 우리 키부츠에 일주일에 2번씩 들어오는 사람으로 그녀보다 10살이나 어렸다. 로니 신들리는 아마도 루나가 한밤중에 농구 드리블을 배우고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2, 3주 후 그녀는 농구 코치와의 만남을 접었고 그 다음엔 개척 청년군대 산하 키부츠 분과의 지휘관인 22살 젊은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 주민들 눈에 띄었다. 그런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던 교육위원회는 조용히 회의를 열고 그 문제가 끼칠 직업적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매일 저녁 지비 프로비조르는 자기가 직접 만든 분수 옆 벤치에 홀로 앉아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고요하게 바라보았다. 누군가 지나가다 인사를 건네면 그도 인사를 한 뒤 중국 남동부에서 발생한 홍수 등의 소식을 알리곤 했다. 그해 늦가을 루나 블랑크는 미국에 있는 언니가 보내준 비행기 표를 들고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키부츠 사무국의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미국 언니 집으로 떠났다. 떠나던 날 아침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휘청거리며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버스 정류장에 나타났다. 예전에 그 과감한 원피스에 밝은색 스카프를 두는 모습이었다. 루니 신들린이 말했다. 벌써 할리우드에 맞게 차려입으셨군. 블랙 위도가 죽음의 천사에게서 도망치고 있어. 사무국은 추후 조사가 있을 때까지 루나의 키부츠 주민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루나 블랑크가 언니 집에 가 있는 동안 그녀의 방은 키부츠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함에도, 또 주택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그곳을 눈여겨보고 있음에도 계속 불이 꺼진 채 잠겨 있었다. 조그만 현관 앞에는 필로덴드롬과 제라늄, 선인장 등 집에서 많이 키우는 화분 대여섯 개가 남겨져 있어서 지비 프로비조르가 가끔씩 지나다니며 물도 주고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겨울이 왔다.
조경수 위로 구름이 낮게 깔렸다. 밭과 과수원 바닥은 끈끈한 진흙으로 뒤덮였고 과수원과 농장의 일꾼들은 일터를 공장으로 옮겼다. 잿빛비가 끊임없이 내렸다. 밤에는 배수로에서 물이 요란스럽게 내려가는 소리가 났고 창의 덧문 틈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즈비 프로비조르는 밤마다 의자에 앉아 모든 뉴스 방송을 들었다. 잠시 뉴스가 끊기는 막간에는 탁자에 고개를 숙이고 목이 굽은 램프를 벗삼아 이바슈 키에비치의 고뇌로 가득 찬 소설을 히브리어로 몇 줄씩 번역했다. 루나가 선물한 그림, 삼나무 두 그루와 벤치를 그린 연필화는 그의 침대 위에 걸려 있었다. 나무들은 우울해 보였고 벤치는 비어 있었다. 10시 반이 되면 그는 겉옷을 걸치고 현관으로 나가 낮게 깔린 구름과 비에 젖은 한적한 콘크리트 길이 노란 가로등 불빛으로 번들거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끔 비가 그치는 순간에는 잠깐 밤 산책을 나가 루나의 숙소 앞 식물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았다. 계단은 이미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다. 잠긴 문 안쪽에서 비누 또는 샴푸 냄새가 옅게 흘러나오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맨머리로 맞으며 잠시 텅 빈 길을 따라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가 숙소로 돌아와 어둠 속에서 눈을 깜빡거리며 그날의 마감 뉴스를 들었다. 모든 것이 축축하게 얼어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던 어느 새벽에 그는 소 젖을 짜러 가는 목장 일꾼을 불러 세우고는 슬픈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다. 그거 들었어요? 간밤에 노르웨이 국왕이 별세했대요. 암으로요. 간암이었답니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모스 오즈의 친구 사이 중에서 노르웨이 국왕 김세현 아나운서 낭독으로 들어봤고요. 주인공인 지비가 그 루나라는 여인이 이제 다가왔을 때 네. 그냥 떠나보내게 되는 건데 중요한 순간의 대화에서 상대방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그리고 소설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자신의 몸을 누가 건드리면은 과도하게 민감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부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는 증상을 가진 틱이나 안검 연축증 환자분들을 여러 분 치료를 해봤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 즈비 프로비조르처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는 증상 가진 분들은 상당히 감각이 섬세하고 민감한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주목받는 상황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눈꺼풀이 감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을 자주 깜빡거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의 창을 닫아버린다는 의미죠. 이때 심리는 주로 불안한 느낌, 그러니까 불안 감정이 내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뭔가 불안할 때 눈을 자꾸 깜빡거리죠. 네. 안정적이지 않을 때 눈을 깜빡거리게 된 거죠. 뭔가 불안해서 자꾸 눈을 깜빡거리고 눈을 감음으로써 그 상황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던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은 대부분 용기와 씩씩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네. 적절한 치료가 들어갔을 때 눈 깜빡거리는 눈꺼풀 연축 증상이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눈 깜빡거리는 증상, 안검 연축증, 근육 긴장 이상증. 즈비 프로비조르가 누구의 손이 자기네 몸에 닿으면은 몸이 뻣뻣하게 강직되고 긴장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근육 긴장 이상증을 가진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수축되면서 내 몸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는 거고, 근육이 수축 경련되니까 눈꺼풀도 저절로 막 감기고 깜빡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틱이나 안검 연축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용기와 씩씩함을 가지면 낫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즈비 프로비조르가 왜 눈을 깜빡였을까? 일종의 틱 안검 연축 증상인데 네. 이 소설에서 보면은 즈비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루나를 회피해버리죠. 사실 보면은 즈비는 너무나 착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즈비가 세상의 모든 슬프고 흉흉한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에게 알린 이유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잔혹한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네. 최소한 알고는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면을 보면 즈비는 루나라는 여인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인 거죠. 네.
그런데도 집이는 중요한 순간에 대화하다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좀 진도가 좀 나가려고 하는 대화가 나올 때 네. 딴소리로 넘어가 버리죠. 네.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루나를 결국 밀쳐내고 결국 그녀를 떠나보내게 되는 거고요. 사랑에도 자신감이 없는 거네요. 용기와 씩씩함을 그 순간에 조금만 발휘했더라면 네. 루나하고 잘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루나하고 대화할 때 이 소설에서 노래의 구강 중에서 눈을 아주 빠르게 깜빡거리는 지비의 모습이 묘사됐죠. 네. 사실 그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용기와 씩씩함이 필요합니다. 네. 예, 용기와 씩씩함이 없으면은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말할 수가 없죠. 예,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나와 세상의 사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내 눈을 감지 네. 않으려면은 용기와 씩씩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틱 증상이나 안검 연축증처럼 눈이 스스로 감긴 증상으로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환자분들 그동안 쭉 살펴보면은 이 소설 주인공인 지비와 너무나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충분히 멋지고 좋은 분들이에요. 충분히 씩씩함과 용기를 낼 만한 분들인데도 눈이 자꾸 이렇게 감기는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그 용기와 씩씩함을 발휘하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네. 틱 증상으로 눈이 자꾸 감기는 분들, 깜빡거리거나 안검연축증으로 눈이 쉴 새 없이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용기와 씩씩함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아모스 오즈가 실제로 키부츠에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는 남자 실제 모델이 있지 않았을까, 아. 실제 모델을 보고서 쓰지 않았을까 네. 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렇게 안검연축증을 가진 사람의 증상, 성향, 그 민감한 감각, 손을 남이 대기만 하면, 네.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강직되는 증상, 이런 실제적인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상상만으로는 하기 힘든 묘사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이런 남자 모델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야, 이제부터는 또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네네. 예, 이제 눈꺼풀 연축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식품이자 약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설 노르웨이 국왕의 집이 프로비조르처럼 눈꺼풀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깜빡거리는 눈꺼풀 연축 증상에는 방풍이라는 약재가 도움이 됩니다. 네. 방풍나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적은 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음식 나물로 네. 나오는 것 중에 방풍나물이라는 그 나물이 있는데 그 방풍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방풍나물의 그 방풍입니다. 식재료네요. 식재료입니다. 네. 나물로 먹는 식재료인데 한약재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그 경련이나 근육 긴장, 발작 증상, 네. 뇌전증 이런 관련한 증상들이 염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다룬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꺼풀이 감기는 증상도요, 사실은 뇌에서 발생되는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부위의 염증 반응들이 눈꺼풀 감기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방풍은 원래 한의학에서 그 중풍이나 머리 쪽, 눈 쪽 증상에 집중할 때 사용하는 약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인 지비의 눈 깜빡거리는 증상처럼 머리 쪽에 위치한 눈코 기입 증상에 관련된 증상에 방풍을 원래 씁니다. 네.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중풍 같은 질환에는 이 방풍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염증에 좋기 때문에 관절 질환에도 방풍이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염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 방풍을 실제로 한약 처방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사실은 방풍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원방풍, 관방풍, 식방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방풍나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방풍인데요. 식방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건 이제 원방풍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방풍나물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풍, 네. 식방풍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이 방풍의 잎 요것을 방풍나물로 식재료로 쌈채소 네. 아니면 나물 무침으로 이제 많이 섭취되고 있죠. 네. 향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맛이 좋고요. 나물로 그래서 먹는 거고요. 갯기름 나물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한국의 남서부 지역에서 나오고요. 이 식방풍의 성분과 활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제 한약재 방풍의 연구에 근거해서 이제 진행되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방풍에서 이 방풍나물에서 분리한 성분에 대한 여러 연구 보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효능이
항경련 작용. 아, 네. 이 경련 발작, 그러니까 근육이 경련되고 수축되는 눈꺼풀 증상에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건데요. 네. 이 방풍나물은 항경련 작용, 항염증, 혈압 강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깜빡거리는 증상이 일종의 근육 경련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풍에 항경련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근육의 경련을 완화시킴으로써 눈 감기는 눈꺼풀 연축 증상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검 경련, 눈이 자꾸 깜빡거리거나 틱 때문에 눈을 자꾸 감는 분들, 눈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자꾸 저절로 감기는 분들은 이 방풍나물을 반찬으로 꾸준히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방풍의 어린 싹, 방풍나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제 이 방풍나물을 장명초라 그래요. 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풀이다. 장명초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항산화 작용에 좋은 차로 애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혈압, 동맥경화에 좋다는 게 혈관의 염증이 좋다는 의미고 항산화 작용에 효과 있다는 것은 역시 뇌의 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이 프로비조르에 눈 깜빡거리는 증상에 가장 적절한 음식이자 약재가 바로 방풍나물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즙이가 키부츠에서 방풍나물을 재배해서 먹고 눈을 깜빡거리지 않았더라면 루나와 눈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면서 대화를 잘 이어가고 만남이 지속되었을 텐데 네. 아쉽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아, 참 성실한 친구였네요. 네. 네. 그래서 방풍나물은 이제 맛이 약간 좀 맵고요. 네. 아주 약간의 독성은 있으니까 너무 과용량으로만 섭취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이 좀 있는 분들에게 잘 맞고요. 그리고 머리하고 목 쪽으로 열이 잘 올라가는 분들 있죠.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소양인에 속하는 분들에게 이 방풍나물이 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풍나물은 기력을 보충하는 효과라기보다는 순환시키고 발산시키는 효과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기력이 없는 분들은 장기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방풍나물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빈혈, 허약, 소모성 상태의 증상을 가진 분들도 방풍나물은 장기 섭취할 경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호즈의 친구 사이의 책 중에 있는 노르웨이 국왕을 통해서 주인공 즈비의 눈꺼풀 연축 증상,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풍나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증상이 있는 분들, 너무 평소에 과도하게 긴장하고 몸의 감각이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방풍나물을 꾸준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학 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